처음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왜라는 물음이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역사 교과서에서만 보던 비상계엄이라니,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았고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정권의 소주성 정책으로 인한 경제 위기,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렵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과연 이를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직후부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에 대해서 내란이라 규정하며 즉각적인 탄핵과 퇴진을 주장하고 야권의 주도로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그리하여 12월 14일 야권의 주도로 내란 혐의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의 내란죄를 철회하며 저로서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였는데 탄핵 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탄핵 심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동안 몰랐던 우리나라의 통전 등화와도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언론과 매체, 지식인들이 말했지만 무려 29번에 달하는 탄핵 남발,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 발의, 이해하기 어려운 필요, 핵심 예산 삭감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체제 전복과 공산화를 기도하는 반국가 세력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패권 장악을 노리며 활동하는 중공 세력의 간첩 활동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저는 진보, 보수, 좌우의 대립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적들에게 칼을 뽑았고 전쟁 중에는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는 삼국지에서의 말과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흥행을 기록한 영화 명량을 보면 스님들이 낫과 창을 가지고 수군과 함께 참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역사 기록에도 승병에 대한 기록이 있듯이 국난에는 개미 한 마리 밟지 말라며 살생을 죄악시하는 스님들도 병장기를 들고 나와 적을 무찌릅니다. 이것을 토대로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심점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 저 간악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계는 좌편향이 심하다는 인식이 팽배했고 그 속에서 저는 혼자로 남아 목소리를 내고 힘을 보태고자 집회에 나가게 되었고 이렇게 뜻이 맞는 학우님들을 알게 되어 용기를 내어 늦었지만 시국선언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 선관위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하는 만큼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화두인 부정선거와 선관위 비리에 대하여 공동대표이신 김혜수 학우님의 연사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예종 바로서다 회장 김혜수입니다. 우린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하기 위하여
한예종 대학로 캠퍼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꽃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나지 않게끔 오염시켜버리고 꺾어버리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 세력, 선관이라는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을 규탄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번 계엄의 핵심은 국회가 아닌 선관위였습니다. 12.3 계엄 당시 모두가 국회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그보다 더 이른 시간에 계엄군이 투입된 곳이 바로 선관위였습니다. 국회는 약 280명 정도였지만 선관위는 그보다 더 많은 약 300명의 계엄군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계엄의 핵심은 국회가 아니라 선관위였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하나의 건물이 아닌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와 관악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리고 수원 선관위 선거연수원까지 총 3개의 주요 시설에 나뉘어서 군인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왜 국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선관위 건물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독립기관이란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이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여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엄령이 아니고서는 무소불위의 선관위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계엄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에 관한 첫 번째 근거로 우리는 이전 21대 총선, 20대 대선과 관련하여 여러 부정선거에 의심이 가는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투표관리관표에 도장이 찍혀야 할 것들이 빨간 인주처럼 가득 채워져 있는 도장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당시 사용되던 전기 기표보다 규격이 더 큰 도장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접착제로 40장 연석이 붙어진 투표지들 그리고 빳빳한 다발의 투표지가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에 거쳐간다면 접혀지거나 손때가 입혀지기에 투표용지는 새 종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 자체의 무게들로 인해 쌓인 종이들은 신권 다발처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는 접었던 종이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신기술, 형상기억종이라고 반박하며 공식 계정에 해명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영상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떳떳하다면 가만히 두면 되는데 그리고 그 종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되는데 왜 아직까지도 침묵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또한 21대 총선에서는 우리나라가 선거를 위해서 4천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그저 삼림방 상자에 넣어서 CCTV가 없는 체력 단련실에 며칠 동안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렇게 많은 예산 투입했으면서도 투표지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사전투표함에는 감시하는 CCTV를 아예 가린 정황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관위의 취약한 시스템입니다. 2023년 중앙선관위는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다른 국가기관들과는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보안 업체가 있어도 가볍게 해킹이 된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선관위 합동조사에 따르면 선관위의 사이버 관리 점수는 100점 만점에 고작 31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민국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비밀번호였습니다. 한 나라의 선거를 관리한다는 조직의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는 1, 2, 3, 4, 5로 설정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도 그렇게 설정하지 않습니다. 수십 개나 설정이 되었던 이 번호는 사실상 비밀번호가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선관위 실체를 보고 듣고서도 절대 해킹될 리가 없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해킹 청정지역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선관위에선 더더욱 없습니다. 이 일들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우편투표 중 단 4표의 부정표로 인해서 대선을 다시 치른 바 있습니다. 4건의 우편투표가 개봉되었던 사실이 다른 70만 표의 우편투표의 공정성도 의심해볼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주권이라는 것은 이 나라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주권뿐만 아니라 정의와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외칠 것입니다. 잘한다.
누군가는 이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해서 이미 모든 판결이 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기각이란 판결이 내렸습니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이루어지는데 최초 판결은 무려 820일이 걸렸으며 오직 5건의 소송만에 재검표를 했습니다. 의심이 너무나 많이 간 증거가 있는데도 법원에서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외면해버리고 묵살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선관위원장 자리는 대법관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에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을 만들어서 정치인들과 연락했던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선거위원회에 선거사무 겸직을 한다는 것은 삼권 분립이 붕괴될 위험성이 너무나 큰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이상한 선관위 지배구조에 대해서 깊은 환멸을 느끼며 구조 개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정선거 이슈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만 봐도 부정선거 이슈로 인해 모두가 선거 시스템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호주, 키르기스스탄 등 여러 나라들도 중국과 관련하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옆 나라에 위치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대한민국은 중국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주권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관위가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는 선관위의 부정채용 비리입니다. 최근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경력 채용을 10년간 291차례를 실시했는데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고 그 수는 878건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채용 관계자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친척이란 연유로 저질렀던 부정채용뿐만 아니라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고 은폐한 비리까지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외부 세력의 압력을 받지 말라고 헌법에까지 명시하면서 독립기관으로 만든 것이지 이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르라고 독립기관으로 만든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들으면서 선관이란 자신들의 입에 맞는 한 팀의 사람들과 일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하기 딱 좋은 집단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조직의 되지도 않는 해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린 지금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만 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다음 세대 청년으로서 우리나라를 더욱 개선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관위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말씀드립니다. 공정성이 생명인 선관위는 부디 선거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했지만 확인해보니 채용 비리가 1200건이 넘었으며 보안 점검은 이미 말할 것도 없이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외부 인터넷으로부터 선관위 내부망이 침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우리 국민들은 보안 관리의 부실에 심히 우려가 됩니다. 외부에서 통합 명부 시스템까지도 조작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의 여지를 느낍니다. 이제는 선관위에서 당당하게 자발적으로 서버를 공개해 주십시오. 서버가!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부패로 가득한 조직이 아님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와 연루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기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저 가족회사가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국가기관임을 나타낼 기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선관위는 꼭 감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감사를 받아라. 그리고 우리 애국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이 문제들에 대해서 법률과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만식 투표제를 본받아서 부정선거의 논란을 원천 봉쇄하기 원합니다. 대만은 당일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이동함이 없이 같은 장소에서 개표장을 10분 이내로 전환합니다. 참관단이 보는 앞에서 영상과 사진을 찍으며 이름을 불러가면서까지 투명하게 개표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존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가 어렵다면 사전투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 날에서 본투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누군가가 투표지를 개봉하거나 조작할 모든 가능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 입장에서만 봐도 사전투표라는 투표자들에게는 13일의 선거운동 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고 단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자들은 본투표자들에 비해서 정보적인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 모두가 본투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보안의 안정성도 더욱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은 포지티브 규제로 곧 법률상 허용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면피사항이 되어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뿐이라는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의 사회적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금지사항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담당자가 책임지는 제도적 규제를 개선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곧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더욱 시대에 발맞추어가며 사이버 보안 법률을 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만 두고도 양극화로 심각하게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관위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서 의혹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연사해주신 우리 김혜수 하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주제로 제가 연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 담화와 이후 입장문에서도 언급하셨듯이 거대 야당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려 29차례의 탄핵 남발, 지난주 법원에서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인용되자 민주당에서는 검찰총장마저 탄핵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렇게 많은 탄핵 발의가 있던 시절은 지금이 유해합니다. 탄핵 사유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주로 행안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고위 국무위원들의 탄핵 소식만 접하다 보니 이 정도인 줄은 몰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연루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들마저 탄핵되어 있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임명장을 받은 뒤 이틀 만에 탄핵되었고 거의 반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방통위는 수장이 없는 상태로 업무를 해왔습니다. 대체 임명장 수여 이틀 뒤에 바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킬 만큼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는 본인과 연루된 사건의 수사 진행과 관련하여 불체포 특권 포기를 줄곧 주장하셨는데 본인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한 명도 아닌 4명 이상을 탄핵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며 진짜 내란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지난 총선으로 국회의석 과반 이상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남발과 더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짧은 기간 내에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정족수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본인들 입맛에 맞게 유리하게 법을 발의하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독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몇 가지 예시로 민주당은 간첩법 확대를 반대했습니다. 현행 간첩법은 북한의 간첩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서
이를 외국으로 확대하고자 했던 것인데 도대체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덧붙여 민주당은 국회 증언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기업의 기밀이 국회 증언을 통하여 유출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국회가 요구하면 기업인들은 국회로 호출당하고 기업의 영업 기밀이 담긴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산업 스파이들이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런 위험을 방지하지는 못할 망정 국회에서 기업 기밀을 다 보이게 만드는 법안을 발의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실상은 방통위 마비 그리고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이후 일방적이고도 악의적인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내용인데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이 의결하며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2명 이외에 나머지 인원은 국회 소관이라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해야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하고 탄핵 소추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상임위원 3인에 대한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통위는 호우피해 지역 수신료 면제와 같은 긴급 현안을 2인으로 의결해 나갔는데 이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방통위는 업무를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놓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란이고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끝으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위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서민, 민생, 약자, 잘사니즘, 먹사니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선에 불과하며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이용하여 본인들에게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악의 축에 불과합니다. 그 예시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의 대표로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단체의 장이었으나 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지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기부금 8천만원 횡령, 여성가족부 보조금 6,250만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윤미향 전 의원의 횡령을 고발한 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이용수 할머니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당시 중학생이었고 기자회견을 하시며 정말 피눈물에 흘리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마음이 아팠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하고 파렴치할 수 있는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는 전과가 무려 4범이며 과거 학생으로 발생한 전과도 아닙니다. 검사 사칭,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어떻게 이런 전적을 보유한 사람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이고 또한 대선 주자로 내세울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구나. 또한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언론과 매체를 통해 접해서 아실 겁니다. 바로 욕설과 언행 논란입니다. 차마 이 자리에서 언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윤리적 의식과 언행을 일삼은 사람에게 이토록 환호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이러한 위선적인 행태에 답변해 보십시오. 이들은 본인들 외에는 악을 주장합니다. 대학생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내로남불 위선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은 하면 각성하라 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감사합니다. 세 번째 순서로 사법부 좌파 카르텔에 대한 주제로 졸업생 강영원 선배님께서 연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예종 음악원 작곡과 13학번 졸업생 강영원입니다. 훌륭하신 학우분들에 비해 저는 무언가를 내세울 만한 위치나 커리어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저 또한 반평생 오선지와 피아노 건반 앞에서 스스로와의 싸움만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소리를 추구하며 음악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선한 메시지를 전하고 소통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청년 예술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우리의 삶과 작품이 시대에 영향을 받고 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술가로서 경계해야 할 것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은 분명 과거의 계엄과는 다릅니다. 맞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고 보안점수 31.5점이 나와도 조사에 응하지 않는 선관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유일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국민 주권인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의 부정부패를 드러내어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한 표, 자유와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실탄도 소지하지 않은 군인들이 국회에서 상부의 명령을 수행할 때 그보다 선관위에 더 빨리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6시간 만에 안전하게 해제되었습니다. 도대체 6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곧이어 거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저는 이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내란 옹호, 내란 동조범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겁박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디 국회의원들 뿐입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선출된 국회의원들인 한낱 정당이 어떻게 민주파출소라는 것을 운영하며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해 가짜뉴스를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불가피합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하고 진술을 오염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증인이 휴식 중인 방에 들어가 민주당이 끝까지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놓고선 민주당이 소개시켜준 곽종근 전 사령관의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자수서 작성 및 제출 후 3명이나 연달아 사임하며 줄행랑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진술 중 마치 저희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인 회유나 사실 왜곡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명백한 탄핵 공작이며 내란몰이입니다. 맞습니다! 잘한다! 이낙연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5명 중 68명이 전과자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탄핵소추인단 대표 정청래 국회의원은 대학생 시절 미 대사관에 화염병을 가지고 침입해 불법 점거를 하며 경찰에게 사제폭탄을 던지며 저항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민주화 운동이라고 포장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는 테러리스트일 뿐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해도 되고 서부지법 사건에 대해서는 맹비난을 쏟아내며 민노총의 불법 집회와 경찰 폭행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전과 사범이며 41%나 되는 전과자로 가득한 더불어민주당은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다는 것부터가 의문입니다. 2023년 국정원은 선관위 시스템 보안 점검을 위해 84개의 점검 툴을 심고 자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안내했습니다. 점검 결과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되었고 해킹을 통한 개표 결과 조작, 유권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부실한 선거 관리 시스템과 해킹 시도로 충분히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한예종 홈페이지도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전화도 받았고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위협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북한의 해커에게 FBI가 $10,000 수배를 내릴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과 전자개표기의 위험성을 결코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국민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 무엇이 아쉬워서 선관위에 대하여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명확하게 조사하자고 합니까? 맞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 주권인 투표를 담당하는 만큼 대통령이 자기 부정을 한다고 말하는 해괴망측한 답변 대신에 투명한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관위는 공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력 채용 규정 위반 사례가 878건에 달합니다. 선관위 고위직은 물론 과장급 중각 간부들이 서로의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채용 비리를 저질러 온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일하는 비율이 8%, 사촌으로 넓히니 20%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8촌까지 넓히면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족같구나. 이것조차 3천여 명의 선관위 직원 중 조사에 동의한 339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공기관인 선관위는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엄중한 수사를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또한 선관위는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이미 선관위가 사법부와 한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 시절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선관위원장 출신 재판관들이 선관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공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한 과거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헌법재판소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법 연구회 초대 회장인 김명수를 대법관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그 후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 그리고 그 후신으로 평가되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을 집중적으로 핵심 요직과 수뇌부로 승진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권한대행, 이미선, 정계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동훈 공수처장, 이광범 변호사, 그리고 마은혁 후보까지 핵심 인물들을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연수원 동기이며 노동법 학회에서 같이 활동하였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며 그의 블로그에 우리법 연구회에서 내가 가장 좌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미선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관련된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남편 오충진 변호사 또한 판사 재직 시절 관련된 사건에 맡은 적이 있으며 승소 판결 이후 추가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태양광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OCI 그룹의 계열사 이테크 건설의 주식을 대량 보유했었고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태양광 산업과 결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동참했으며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당 공동대표인 김희수 변호사입니다. 김희수 변호사는 유일하게 국가이적단체로 규정되어 해산된 통합 진보당의 해산 시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입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물음에 우리나라 주적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 역시 남편 김병식 법관과 함께 선관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과 같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한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자신은 독단적으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며 태스크포스 TF팀이 써준 대본대로 진행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TF팀에는 선임 헌법연구관이 팀장이며 10명 규모입니다. 그들 중에는 중국 출신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이진, 성왕, 오헌, 배중화라는 헌법연구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재판하는 구성원에 왜 다른 국적이 의심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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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일정한 단체에 속한 판사들이 서로 협력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법 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선관위를 비판한 국민을 민주당이 고발하겠다고 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서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국민의 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오히려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입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십시오. 기각하라.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세워진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과 형제애 곧 사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되고 국정 운영이 정상화되어 공의와 정의가 상식이 되는 올바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유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은 잘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국민에게 주는 유언이다. 이제 저희 1000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연사해주신 우리 강영원 선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전에 대한 주제로 졸업생 함초롬 선배님께서 연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를 졸업하고 현재 19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함초롱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소리가 학우들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창조적 소수를 지향하는 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내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용기를 내어 나온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반대한민국 정체성으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아온 거대 야당의 폭거에 침묵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잘했습니다! 한예종 졸업 후 저는 왕가희 감독님 영화 배급사에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떼었고 그 인연으로 출판사 창업 후 왕가희 감독님과 함께 책을 출판했습니다. 여러분, 1998년에 홍콩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인 90년대 홍콩에 대한 향수가 그리울 때 보는 것이 왕가위 영화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린 홍콩의 자유는 지금 왕가위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직후 1998년부터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던 책이 초한전입니다. 중국의 손자병법을 본따 일상의 모든 곳에서 피 흘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은 13억 인구 중 시진핑에 충성하는 공산당 당원들이 9천만 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들의 로드맵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8년이 될 때까지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만든 각본이 초한전입니다. 그들은 만리장성 같은 방화벽 뒤에 숨어 일상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AI 목인을 활용한 여론 조작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적을 심리적으로 가장 무력하게 만들었던 효과적인 전술이 코로나19로 알려진 우한 폐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프리 홍콩 무브먼트가 2019년 중국의 코로나 공작으로 인해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비밀리에 임명한 사람들이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은폐에 앞장섰습니다. 맞습니다! 한편 전직 우한 대학 교수였던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은 코로나 초기 발병 당시 국내에 마스크 대란이 일었을 때 오히려 수백만 장의 마스크를 사재기해 전세기에 실어서 중국 우한으로 보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2030 나로 인해 피해 입어 나를 보호할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하겠다. 이런 대통령을 우리는 가져봤습니까? 젊은이들을 나서서 보호하겠다는 이런 대통령을 거대 야당은 내란수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내란수괴는 국민 세금 써가며 막가파식 사기 탄핵을 30번 남발해 국정 운영을 마비시킨 구태정당, 민폐정당 민주당입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를 부실선거라고 면피하는 부정선거 옹호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탈북을 시도한 청년들에게 총탄 90발을 난사해 공개 처형하는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 북한에 탈북 어민을 넘긴 문재인입니다. 맞습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나 다름없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백두혈통이라 부르는 아직도 이들과 같은 이념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종북 주사파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 전단 금지법을 발의하고 이를 위해 미국 민주당의 막대한 로비를 퍼붓는 친북 세력 간첩을 잡지 말라며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박탈하고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하는 거대 야당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끓는 솥안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처한 망국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가라앉는 배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야당은 그동안 단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하이브리드 전을 통해 서서히 침탈당해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를 외면하는 종북 주사파 떨거지들, 강남 좌파, 그리고 철진한 이념 프로파간다에 동원된 문화 예술인들, 당신들의 침묵과 위선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럽다! 그리고 이는 그대들이 지지하는 이념의 위선과 꼭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빨간 약을 먹고 이런 진실에 눈뜨기 시작한 2030에게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멋지다! 멋지다! 문화예술 현장을 누비는 선 후배님들께 묻습니다. 당신들은 철진한 586 운동권 서사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한국 영화를 왜 국민들이 점점 외면하는지 모르십니까? 봉준호 감독의 신작은 폭망했습니다. 200만 관객이면 잘 나가는 유튜브 조회수보다 못합니다. 맞습니다! 한국 영화는 운동권 서사에
사회에 뇌도 영혼도 의탁하며 간첩을 미화하고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고 친일파 몰이에 앞장서는 프로파간다 선전 선동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맞습니다. 젊은 세대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없고 운동권 서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달고 다른 당신들의 이야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반일 운동권 서사가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80년대의 영혼이 멈춰있는 그대들이기에 이번 계엄에 서울의 봄과 같은 불필요한 감수성을 덧칠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 계엄으로 인해 부서진 것은 국회에 불 꺼진 유리창이 전부였습니다. 한예종 영화과 재학 시절 이창동 감독님은 수업 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나아가 행동하게 하는 것은 희생제물 서사다. 나 대신 죽으면 가장 가슴 아플 어리고 약한 존재를 희생제물로 만들어라.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효과적인 선전선동 프로파간다였습니다. 맞습니다. 인신매매, 이혼, 한부모 가정, 성폭력, 살인 등을 소재로 한 수많은 희생제물 서사에 출연했던 고 김세론 배우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애도합니다. 그 배우를 처음 발굴하셨던 감독님은 깐느까지 진출했던 김세론 배우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생활고에 힘겨워할 때 보호해 주셨습니까? 혹은 김세론 배우의 죽음 이후 공개적으로 나서서 애도를 표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화계는 친중머니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가 봅니다. 배우 김수현이 알리바바 픽처스로부터 115억 원 투자받아 만든 영화 리얼. 오프닝에는 오상홍기를 흔드는 중국 공산당원의 로고가 등장합니다. 한국 영화계는 가정해체, 아동학대, LGBTQ, 반일 선전을 옹호하는 작품 제작에 몰두하며 전세계 PC주의 아젠다를 쫓아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늘 비슷한 얼굴에 맨날 보는 배우들이 천문학적인 개런티를 챙겨갈 동안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하는 청년 영화 감독들은 왜 보이지 않습니까? PC 충돌 입맛에 맞는 해외 영화제 찾아다니는 예술인들이 후배 예술인들 사다리를 차버린 것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국 영화 스텝 중 졸업 후 생활고로 알바를 병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좌경화된 또 다른 양대산맥인 출판업계는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출판계는 통역당 간첩이었던 신영복을 위대한 사상적 대부로 포장하고 북한으로부터 글씨체를 사사받은 그의 글씨체를 신영복체로 포장해서 책 표지에 쓰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가 신영복의 더불어 숲으로 이것이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출판계는 30년 넘도록 이렇게 소리 없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치러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PC주의에 물든 영미권 사상을 표절하며 한국 독자들을 기만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못 느낍니다. 한국 에이전시가 러시아 돈줄에 장악된 영미권의 PC주의 서적들을 비싼 값에 경쟁에 붙이고 한국의 대형 출판사들이 주요 서점의 매대를 사재기해서 이를 베스트셀러로 포장하면 강남 좌파가 이를 읽고 SNS에 개똥 철학을 올립니다. 책을 팔아 출판업계를 건강히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올인한 결과 파주 출판 도시는 지금 부동산 거품으로 망하기 직전입니다. 맞습니다. 한국 출판계가 늘 불황인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서초동이나 석관동이 아닌 대학로 캠퍼스에서 시국 선언을 한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성관위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대학로 캠퍼스가 있기에 저희는 운 좋게도 대통령 계엄 선포의 가장 큰 트리거가 된 부정선거 본진 앞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멋지다. 멋지다. 전 세계는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중국의 선거 개입에 징후를 포착하고 틱톡을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재선을 가능하게 했던 지지 세력 마가가 소리 높여 부정선거 척결을 외쳤습니다. 우리나라 주경선관위의 A웹이 개발도상국의 선거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많은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고 키르기스탄, 콩고, 이라크 등에서는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딸 착하니까 채용했다며 부모 찬스로 선관위 직원되어 꿀 빠는 것이 관행이고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이 선관위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이곳에서 상식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늘 갑질에 핏대 올리는 문화예술인들, 선관위 카르텔은 왜 안 건듭니까? 왜 편파적으로 침묵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보수 정당 내 기회주의자들은 중도가 답이다. 철진한 이념은 버리자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보수주의는 마르크스주의 같은 이념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보통의 남녀가 지켜온 상식과 예절이라고요. 그것은 좌파 유물론자들이 파괴하고 전복시켜온 상식, 특히 그 중에서도 신앙과 가정의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이를 금기시하고 깨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보셨듯이 유럽은 지금 그 가치들을 스스로 놓아버리며 타락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 앵커였던 터커 칼슨은 지금 세계는 영적 전쟁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홀려있는 어떤 형태의 사회주의도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처절히 실패한 거짓 유토피아인 북한을 머리 위에 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만은 안 된다며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들고 나오는 어르신들을 조롱하고 과거 미국 문화원에 사제폭탄을 설치하며 반미를 외쳤던 이들이 이제는 저희를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극우라고 매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묻고 싶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일컬어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용기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FBI의 수장으로 임명한 캐시 파텔은 부정선거 척결에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입니다. 또 미국 내 부정선거를 알리는 일에 가장 처음 앞장섰던 곳이 미국 공화당의 최대 지지 세력인 워싱턴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그리고 시팩입니다. 레이건의 보수주의 철학과 유산을 토대로 영속하는 보수적 가치를 회복해낸 미국 보수주의 무브먼트, 그 중심에서 행동하는 젊은 보수주의자들이 만든 단체가 미국 시팩입니다. 저는 얼마 전 워싱턴의 시팩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고든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자유의 최전선이 어디인지 알고 싶거든. 집회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서울의 거리를 보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 중에 고든창을 불러일으켜 박수를 받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인해 미국과 한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도지의 공동 수장을 맡고 있는 비백 라와스와미는 미 대선 전날 트럼프 지지 연설에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구하는 세대가 될 겁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맞서 싸우세요. 보수주의자를 자처하세요.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가족을 부양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싶다고 말하세요.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절대 안 돼라고 외쳤던 언론 출판계에 가장 강력하게 맞섰던 것이 대한 언론이었습니다. 저희 역시도 손안에 유튜브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트럼프의 마가와 같은 무브먼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이겼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는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일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상계엄 소기의 목적이었던 주권자인 국민, 그것도 청년들이 계몽되어 그 심각성에 눈을 뜨고 거리로 나섰으니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의 목적을 이뤄내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희생과 결단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2030 세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시국선언을 해주신 후배분들, 저희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응원해주시며 몇 년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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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외쳐오셨던 수많은 애국 시민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렇게 모든 연사를 들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지난 2월부터 오늘 한예종까지 전국 각지 대학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개최하며 학생들이 주도 자발적으로 인원을 모으고 현수막과 피켓을 제작하여 어렵게 시국선언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탄핵 반대 시국선언마다 일방적 방해 공작을 벌이는 오늘 이 자리엔 다행히도 없지만 대진년을 비롯한 극좌 세력의 방해로 목이 다 쉬어가며 500ml 생수를 한꺼번에 벌컥벌컥 들이키며 연사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 정상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술계가 좌편향되었다지만 이 싸움은 결코 진보, 보수, 좌우의 대립이 아닙니다.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나라가 정상화되어야 문화예술도 향유될 수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예술인들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목전에 앞두고 늦게나마 한예종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신 것을 보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대통령의 사기 탄핵이 기각화되고 직무 복귀하셔서 이 나라가 정상화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도움이 있었기에 일사천리로 이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이렇게 성황리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애국가 재창한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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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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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애국가 재창하고 마치겠습니다. 한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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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물과 백두산이